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딸이 자신의 세 아들을 나의 작은 빌라로 데려와서는 2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5년 후 딸은 나를 유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내가 판사에게 봉투를 건네자 그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딸은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압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직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불면의 밤들로 거칠고 해진 내 손바닥 안에서 봉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그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라도 한 듯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쓸어보았다. 법정에 앉아 내 딸 미연이 15년 전 아들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차갑고 계산된 몸짓으로 자신의 밝은색 재킷을 매만지는 것을 보아 62의 나이에 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뒤바꾸는 순간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이 평범한 사무용 봉투는 텅 빈 것처럼 가벼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한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미연의 변호사가 깨진 유리 위를 걷는 비단처럼 미끄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의뢰인은 15년간 자신의 아이들과의 교류를 방해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즉시 의뢰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인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유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괴라는 단어가 혀 위에서 녹슨 맛을 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등에서는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복도 플라스틱 의자에서 잠을 자며 새아이의 침대 곁을 지키고 뜨거운 이마에 할머니 여기 있어. 얘야. 할머니 옆에 있단다라고 속삭이던 그 밤들의 기억이었다. 박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은발의 머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담긴 듯한 얼굴이었다. 김순자 씨, 3살 때부터 손자들을 키우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울렸다. 미연의 등 뒤로 내 아이들이 보였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아니었다. 17살 하룻밤 사이에 더 자란 것처럼 키가 컸다. 하준이는 가운데 앉아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런 순간마다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서준이는 손가락을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도준이는 낡은 카페 속으로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라도 있는 듯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봉투에 대해 몰랐다. 아이들은 엄마가 실제로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하지 않았는지 몰랐다. 그동안 판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연락을 유지했습니까? 2번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8살 때 돈을 달라고 찾아왔었고 12살 때는 사흘 머물다 다시 떠났습니다. 미연이 움찔했다. 얼굴에 죄책감, 두려움 같은 살아있는 감정이 스쳤다가 마치 내면의 커튼을 친 듯 금세 사라졌다. 내 딸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38빈 지금도 그 가볍고 공기 같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싶어 했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 했다. 그 아름다움 아래의 차가운 계산을 알아보기까지 나는 수년이 걸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과 중독을 겪었습니다. 치료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산후 우울증, 마치 그 말로 새아이가 몇 달 동안 밤마다 울고 만일을 대비해 베개 밑에 건빵을 숨기고 현관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깜짝 놀랐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엄마가 돌아왔을까? 아니면 우리를 다시 데려갈 누군가일까?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판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의 순간이었다. 나는 딱딱한 의자에서 저려온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석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내가 1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만 봉투는 너무나 가벼웠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다. 증거입니다. 내가 말했다. 진정한 어머니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빠진 앞니 사이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가 공룡 그림을 두고 1시간이나 싸우며 골랐던 새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다. 서준이 교내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 6살, 기쁨에 겨워 울고 있었다. 코가 반짝였다. 도준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탄 후 나를 껴안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다. 투명 파일에 담긴 성적표들, 학부모 상담 후의 내 메모들, 내 서명이 있는 현장 학습 동의서들, 비상 연락처란에 내 번호가 적힌 건강기록부, 골절과 고열에 시달릴 때 손을 잡아준 법적 대리인으로 내가 기재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다. 앉으시오. 판사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어 변호사는 군말 없이 앉았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판사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걸 얼마나 오래 모으셨습니까? 김순자 씨? 15년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의 모든 아침,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 부를 수 없었던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이 돌아가신 제 남편, 할아버지에게 카드를 만들었던 모든 아버지의 날. 집에 남자가 필요했으니까요. 5년 전 아미 그를 데려가기 전까지는요. 손자 중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고통인지 깨달음인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아직 아이들의 눈을 볼 때가 아니었다. 판사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 의정부의 내 좁은 빌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선 10살짜리 새아이. 돈이 넉넉지 않아 내가 직접 만들어준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직 아이들에게만 있는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판사가 미연에게 물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외적인 평온에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판사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엽서 한 장 보내는 것,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는 서류로 시선을 내렸다. 여기 교복 신청서들이 있군요. 맞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서명들. 15년간 모든 동의서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 비상 연락처, 약 처방, 여행, 운동, 모든 곳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따님의 이름은 이 서류들에서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조용해져서 구석에서 낡은 라디에이터가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가 미연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판사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손자들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나는 그의 시선을 견뎌냈다. 아직은요. 거의 다 큰아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기 전에는 짊어지게 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으니까요. 15년간 저는 아이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제 평가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든 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판사가 등받이에 기댔고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미연이 벌떡 일어섰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눈물은 진짜였고 무거웠다. 마치 처음 흘리는 눈물처럼. 하지만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낳았고 사랑해요. 나는 돌아섰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아름답고 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떨리는 목소리로
새벽 3시에 내게 전화했던 그 어린 소녀를,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맹세했던 그 소녀를, 그리고 나는 천둥 번개가 칠 때 내 등 위에서 잠들었던 3개의 작고 따뜻한 등, 아이들의 야구 경기장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쳤던 것, 5살 때 다른 엄마가 없었기에 나를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을 떠올렸다. 사랑은,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감정이 아니야. 매일 선택하는 거지.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판사가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법정 전체에 들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내 새아이가 함께 일어섰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아버지의 검은 눈과 내 고집스러운 턱을 닮은 얼굴들. 아이들이 재판석으로 다가왔고 나는 숨을 참았다. 하준, 서준, 도준,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에게 직접 물어야겠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니? 침묵이 기타줄처럼 팽팽해졌다. 하준이가 늘 그랬듯 모두를 대신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뜻밖의 어른스러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어머니를 거의 모릅니다. 그 6마디 말은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미연이 움찔하는 것을, 변호사가 포기한 듯 눈을 감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하준이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 말을 했다.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법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미연을,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다. 법원은 어머니와의 2주간의 시험적인 교류 기간을 명한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청소년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일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2주 후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모두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 나는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이루어졌고 길은 정해졌으니까. 나는 봉투를 살아있는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시 챙겼. 손가락 밑에서 종이가 아니라 운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새로운 삶의 첫 2주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내 손에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할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저녁에 나는 15년 동안 늘 그랬듯이 자동적으로 보지도 않고 우유를 불에 올리고 코코아를 넣었다. 컵이 받침에 부딪히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준이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할머니 떨고 계세요. 그가 어른스럽게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컵을 탁자에 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컵은 배신자처럼 쨍그랑 소리를 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요. 안경을 고쳤으며 도준이가 끼어들었다. 그는 불안할 때 그런 버릇이 있었다. 어제 재판 이후로 할머니는 괜찮지 않으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중고로 산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베개와 담요로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었다. 구석에는 특히 치열했던 모노폴리 게임 중에 서준이가 쏟았던 포도주스의 희미한 얼룩이 아직도 보였다. 방은 그대로였고 냄새도 그대로였다. 코코아, 라디에이터에 널린 세탁된 수건,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공기. 하지만 삶은 한 옥타브 높아진 것 같았다. 얘들아, 나는 모두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맞은편 내 안락의자에 앉았다.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받아들일게. 말은 올바르게 나왔지만 안에서는 텅 빈 소리가 울렸다. 아이들이 떠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집안에서 침묵이 울려 퍼질 구석들을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오길 원해요. 하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한테로요. 그는 머뭇거렸다. 엄마의 남자랑 같이요. 미연은 법정에서 그 남자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어떤 금융 전문가라고 8개월째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8개월. 마치 그 시간이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에서, 그들의 삶에서 뽑아내기에 충분하다는 듯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준이가 덧붙였다. 집, 수영장, 각자의 방을 약속했어요. 수영장.
마치 염소 소독된 물이 15년의 침묵을 씻어낼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얼굴을 평평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구나. 내가 말했다. 각자의 방이라. 편하겠네, 할머니. 하준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검은 눈은 어른처럼 진지했다. 왜 한 번도 저희에게 모든 걸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마치 낯선 물건처럼 보이는 봉투를 눈으로 가리켰다. 판사는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이틀 동안 이 대화를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꺼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아이들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아이들이 이미 17살이라도요. 우리는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서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 대수학 문제와 낡은 현대차로 주차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이에 내 아이들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눈물로 젖은 뺨과 언젠가 들었던 엄마 할머니를 보았다. 너희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아이가 아니지. 나는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은 램프 불빛 아래 반짝였고 서류들은 바스락거렸지만 나는 판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전혀 다른 사진을 꺼냈다. 24의 미연, 깡마르고 눈은 퀭했다. 팔에는 울부짖는 3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다. 이 사진은 보기만 해도 아팠다. 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감상하지는 않았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너희 엄마는 혼자였어. 나는 편안히 앉으며 시작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첫 진단을 받았지. 우리에겐 사치 부릴 여유가 없었어. 너희 아버지는 군 복무 중이라 자주 집을 비웠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데 나는 목소리가 유리 깨지는 것처럼 갈라졌다. 나는 힘내라고 말했어. 모성애는 희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지. 내가 갔어야 했는데 너희를 잠시 데려오고 휴가를 내고 쓰러지더라도 어깨를 내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내 부엌에서 조언만 해주고 있었어. 그녀가 자신의 부엌에서 가라앉고 있을 때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요. 하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때때로 쇠 같은 나의 모습이 비쳤다. 변명이 되진 않지. 나도 동의했다. 하지만 설명은 돼.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재앙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 미연이는 도망쳤지. 서준이는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도준이는 복잡한 것을 소화할 때 항상 그랬듯이 얼어붙었다. 하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지금은 왜 돌아온 거죠? 그가 물었다. 왜 유괴로 고소한 거고요? 나는 이 순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로 보관해 두었던 서류철에 손을 뻗었다. 거기에는 사진이 아니라 공문서처럼 건조한 서류, 보험사로부터 온 편지, 진정서 사본들이 있었다. 돈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그는 너희가 18살이 될 때 기댈 언덕이 있기를 바랐어. 보험 약관에 따라 너희가 18살이 되면 지급이 시작돼. 나는 아이들을 보았다. 3개월 후지.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 수령이는 법적 대리인인 어머니로 되어 있어. 침묵이 짙어졌다. 돈 때문에 온 거군요. 도준이가 속삭였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 나 자신도 그 말이 씁쓸했지만 그렇게 말했다. 알 수 있어요. 하준이가 잘라 말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던 마당이 보였다. 우연은 없어요. 18살까지 3개월. 그리고 나는 관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반년 전 미연이는 아동보호기관과 법원에 나를 후견인해서 해임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어. 하지만 지금 그걸 제출하기로 결정한 거지. 만약 내가 부적격 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면 후견권은 자동으로 그녀에게 넘어갔을 거고 너희의 18살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돈에 접근할 수 있었을 거야. 그 말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남은 어린 시절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른스럽고 건조하고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우리를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 도준이가 말했다. 돈을 가지러 온 거였어. 그만 엄마를 감싸세요, 할머니. 하준이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리고 우리도 그만 감싸세요. 우린 이제 어리지 않아요. 그의 말이 맞았다. 15년간 나는 아이들을 타인의 잔인함과 나 자신의 진실로부터 숨겨왔다. 그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하준이의 분노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는 돌아와 내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하고 이미 남자의 손이었다. 그리고 나는 천둥이 칠 때 나를 꼭 붙잡던 3살짜리 아이를 보았다. 사랑한 걸 사과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독백보다도 더 아팠다.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서준이가 물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법원은 2주를 줬어. 그건 너희의 선택이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어떤 것이든. 만약 저희가 엄마를 선택하더라도요. 도준이가 확인했다. 그럴 때라도 내가 말했다. 가슴이 벨트로 조여지는 것 같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하준이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동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언젠가 그곳에 싱글 침대 3개와 서랍장 하나씩을 겨우 밀어넣었다. 얇은 벽 너머로 남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랬듯이 서두르지 않고 본질에 대해 차분하고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나는 벽에 걸린 사진들, 상장들, 초등학교 때 만든 서툰 작품들 사이에서 부엌에 홀로 남았다. 봉투는 마치 그 자체로 살아온 세월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처럼 무거운 뼈처럼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식탁보 위에서 전화기가 떨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순자 씨, 아이들이 속상해하네요. 아이들을 저에게 등 돌리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길 바라요. 아이들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15년의 침묵, 소송, 진술서, 그리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 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벽돌처럼 제자리를 잡았다. 나는 들장미 카페 14 영라고 입력했다. 전화기를 봉투 옆에 놓고 머릿속으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일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내 딸에게는 결과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교훈을 끝까지 이끌 힘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에 있는 우리의 옛 구석자리를 차지했다. 미연이가 16살 때 내가 길 건너편에서 교대 근무를 마칠 동안 숙제를 하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다. 카페는 이제 세련되게 들장미라고 불렸지만 냄새는 여전히 똑같았다. 계피, 갓 구운 빵, 그리고 살짝 탄 우유 냄새.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거품이나 시럽 없이 순수한 예, 그리고 순수한 아니오가 필요했다. 나는 일부러 이 장소를 골랐다. 돈과 편의가 사람보다 중요해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정확히 2시 그녀가 들어왔다. 밝은 색 코트, 내 몇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가방. 아름다웠다. 말할 것도 없이. 하지만 필터를 씌운 사진처럼 약간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그 단어는 낯설게 들렸다. 미연아, 나는 대답하고 메뉴판을 가리켰다. 주문해. 그녀는 오트밀 라테를 주문했다. 물론이지.
나는 웨이트리스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미연이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흘러나왔다. 엄마가 엄마의 방식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네. 그건 공정하지 않아. 알잖아. 나 산후에 심한 우울증이었고 그 후엔 치료를 받았어. 15년.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15년 동안 너는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어. 말들이 우리 사이에 칼처럼 걸렸다.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경련하는 것을 보았다. 가면이 깨졌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는 다른 음을 찾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어.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졌어. 새 아이에게 엄마가 떠났다고 어떻게 설명해?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고 노력하는 거지. 매일. 하지만 너는 도망쳤고 지금 돌아온 것도 성숙해서가 아니야. 내 아이들이야. 그녀가 발끈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 권리. 나는 그 단어를 맛보듯 반복했다.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었어. 생일 카드 한 장, 전화 한 통, 자신들이 원해진다는 걸 알 권리.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곳에 답이 있기라도 한 듯.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다. 축제 사진과 학교 증명서가 담긴 그 봉투가 아니었다. 다른 두껍고 무거운 서류철이었다. 꾸미지 말고 말하자.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 공개된 출처에서 뽑은 자료들이야. 내 여행 사진들, 요트, 샴페인, 휴양지. 서준이가 폐렴으로 누워있던 그날들이야. 나는 내 모든 번호로 전화했지만 너는 하나도 받지 않았어. 여기 내 카드 명세서, 스파, 명품 매장, 일주일에 1,500만 원. 여기 주거정보, 월세가 3달 밀렸어.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 3년 전 최민석 씨와의 결혼. 남자친구가 아니라 미연아, 남편이야. 그녀는 너무 갑작스럽게 창백해져서 내가 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할 뻔했다. 어떻게? 나는 늙었지. 멍청하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내 남편이 경제사범이라는 걸 알았지. 사기, 자금 세탁. 그의 회사들은 조사를 받고 있고 자산은 동결됐어. 너는 빚으로 살고 있고 카드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어쩌다 보니 아들들의 18번째 생일 3개월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때가 되어서야 아들들을 기억해냈더군. 그녀는 눈을 감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폈다. 그게 그들이 내 아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 내가 낳았고 사랑해. 사랑은 동사야. 내가 말했다. 찾아왔다. 전화했다. 곁에 있었다. 견뎌냈다. 15년, 그것도 동사야. 너는 그 동사를 쓰지 않았어. 뭘 원하는데? 그녀는 이제 목소리에 꾸밈이 없었다. 간단한 것. 너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내버려둬. 영원히 그럴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할게. 만약 네가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내 손자들을 사지 않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하게 나왔다. 만약 내가 끝까지 간다면? 법원, 아동보호기관, 위원회. 나는 싸울 거야. 싸워.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명심해. 이 서류철에 있는 모든 것은 언론과 내 남편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거야. 소셜미디어, 거래내역, 날짜, 이름들. 그리고 나는 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사실만 남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못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야. 아이들은 이미 15년 동안 상처받았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벼랑 끝에서 서로를 내려다보듯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날카롭고 불쾌하게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키운 건 당신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어. 내가 대답했다. 응급실의 밤샘 대기, 아이들의 고열, 그리고 수화기 속의 침묵이 그 사람을 불태워버렸어. 나는 일어섰다. 홀에서는 식기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케이크 진열대 앞에서 웃고 있었다. 평범한 삶은 바위 옆을 흐르는 물처럼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맸다. 시간이 있어. 나는 미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떠날 시간. 그 후에는 너무 늦을 거야. 하루? 그녀가 물었다. 그보다 짧아. 내가 말했다. 나는 질질 끌지 않아. 나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왔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는 더 오래 걷는 것 같았다. 내 안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집에 와서 주전자를 올리고 서류철을 제자리에 두었다. 사진이 담긴 봉투 옆에 전화기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밤에는 처음으로 옷도 벗지 않은 채 누워 눈을 감았다. 미연이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경계를 시험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집 안 깊은 곳에서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을 때 내 심장은 내려앉았다. 나는 경계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른 아침 그 짧고 불안한 신호음이 고요를 갈랐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즉시 잠에서 깨게 만드는 소리. 17년간 비상 연락처로 살아온 것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쁜 소식은 편한 시간을 고르지 않는다. 화면에는 낯선 서울 번호가 떠 있었다. 김순자 씨. 사무적이고 딱딱한 목소리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박 수사관입니다. 따님 김미연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말을 듣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무슨 일이죠? 지난밤 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예비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금 세탁, 공모입니다.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이들에 관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한때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어두운 마당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승리감 대신 텅 비고 차가운 명료함을 느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마침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처럼.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따님에게 연락하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전화기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집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앉아 있었다. 배관이 한숨 쉬고 이웃집에서 냄비 소리가 나고 정류장으로 버스가 다가온다. 두어 시간 후면 아이들의 전화기, 채팅방, 뉴스피드에 뉴스가 뜰 것이다. 호송되는 사진, 헤드라인, 학교에서의 속삭임, 그 김미연 말이야. 아이들은 나에게서 들어야만 했다. 나는 수천 번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더 크게. 얘들아, 일어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엌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아이들은 차례로 나왔다. 하준이는 이미 옷을 입고 준비된 모습이었다. 서준이는 티셔츠와 잠옷바지 차림에 졸리지만 주의 깊은 모습이었다. 도준이는 머리가 뻗친 채 손에 안경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서 즉시 대화가 시간표나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읽었다.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희 엄마가 밤사이 서울에서 남편과 그 회사들 사건으로 체포됐어. 사기, 자금 세탁. 지금은 유치장에 있어. 수사가 진행될 거야. 오늘 뉴스에 나올 거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미불처럼 빽빽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먼저 하준이가, 그 다음 서준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준이의 짧은 시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유대, 수년간 형성된 우리 셋대의 유대였다. 형을 받게 될까요? 서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마도 이런 사건들은 빨리 끝나지 않아. 저희는요? 도준이가 이미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눈을 들었다. 아동보호기관, 위원회.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는 집에 있어. 학교도 있고 곧 수능이야. 각자 계획이 있잖아. 곧 18살이고. 나는 필요한 만큼 옆에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어요. 서준이가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원했던 건 우리가 아니었어. 하준이가 내뱉었다. 돈을 원했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 말을 분노 없이 마침내 공책에 기록된 공리처럼 읊었다. 오늘 하루만 계획을 세우자. 나는 대화를 현실로 돌렸다. 학교에 가도 되지만 시끄러울 거야. 질문들, 시선들. 집에 있어도 되지만 뒹굴지는 마. 너희를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자. 대학 지원 서류, 자기소개서, 장학금과 기숙사 신청, 포트폴리오. 알았지? 집이요? 하준이가 말했다. 오늘은 집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낫겠어요. 할머니랑요. 제가 담임 선생님께 아프다고 문자 보낼게요. 도준이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며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고요.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부끄러울 정도였다. 나 역시 전화와 뉴스 속에서 혼자 앉아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머니, 하준이가 더 가까이 앉았다.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시선은 곱고 어른스러웠다.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보험금이요. 저희가 18살이 되면요. 나는 이 대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마치 그것에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할지가 달려있는 것처럼 계속 미루어 왔다. 그건 너희 돈이야. 내가 말했다. 학업을 위해, 시작을 위해, 빚 없는 젊음을 위해 너희 아버지의 보험은 너희에게만 버팀목이 되도록 설계되었어. 금액이 상당해. 좋은 대학에 가고 밥값을 걱정하며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잡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해. 엄마는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죠? 도준이가 안경을 콧등에 올리며 확인했다. 지금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엄마의 재판과 너희의 나이를 생각하면 불가능해. 엄마의 사건이 판결에 이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성인이 될 거야. 서준이는 마치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는 순간 눈을 감았다. 기쁨이 아니라 발밑에 땅이 있다는 안도감에서였다.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다른 서울 번호. 나는 손가락을 밀었다. 건조한 남성 목소리, 자신감 넘치지만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었다. 내가 다 처리할게라는 듯한. 김순자 씨, 박 변호사입니다. 김미연 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귀하의 후견인 동의 및 모든 권리 포기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논의하죠. 귀하 측에서 그녀의 변호 비용에 합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끊고 전화기를 컵 옆에 놓았다. 아이들은 한마디도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만 있었다. 내 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안의 옷장을 활짝 열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이 그곳에서 나오도록. 누구예요? 도준이가 물었다. 변호사. 내가 대답했다. 조건을 제시하더군. 무슨 조건이요? 하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다. 나는 이렇게 큰 아이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만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 처리 있는 책장 위 칸으로 손을 뻗었다. 진술서, 숫자들, 15년간의 지출 목록, 마침표를 찍는 짧은 문구. 그 순간 전화기가 다시 떨렸다.
화면에 낯선 계정의 영상 통화가 떴고 그 아래에는 미연이라는 한 단어가 있었다. 화면이 깜박이고 사진 아래 미연이라는 한 단어가 적힌 낯선 계정이 나타났다. 우리 셋은 식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통화 수락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화면에는 회색 사무실, 블라인드, 서류 더미가 보였고 옆에서 남성 목소리가 연결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내 딸은 평소보다 작아 보였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순간 내 마음이 아려왔다. 동정이 아니라 알아봄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그 얼굴을 새 아이를 안고 가라앉고 있던 낡은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낯설었다. 내가 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할게. 하지만 변호사 선임의 도움이 필요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아니. 나는 혹시나 하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즉시 대답했다. 거래는 없어. 그게 옳으니까 서명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도 있고 친척도 있고 국선 변호인도 있잖아. 아이들을 이 계산에 끌어들이지 마.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그녀가 짧게 쏘아붙이고 턱을 치켜들었다. 내 아이들이야. 하준이는 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화면 안으로 들어섰다.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엄마. 변호사 비용과 교환될 수 없어요. 서준이는 긴장한 듯 손바닥으로 코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서명하시면 그게 옳은 일일 거예요. 그 후에는 지켜보죠. 도준이는 안경을 고쳐 쓰고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조건은 없어요. 편지는 가능해요. 압박은 안 돼요. 미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익숙한 유연함이 목소리로 돌아왔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게 언론에 나갈 거야. 그러지 않을 거지, 엄마?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야. 아이들은 이 고통 속에서 자랐어.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네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거나 아이들로 거래하려 하지 않는 한 언론에 아무것도 나가지 않을 거야. 물러서면 조용할 거고 더 파고들면 사실들이 나올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다. 옆에서 다시 남성 실루엣이 움직였다. 그가 무언가 속삭였다. 변호사인 것 같았다. 미연은 차가운 샤워를 한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할게. 하지만 한 번은 만나고 싶어. 편지를 써. 내가 대답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아이들이 결정할 거야. 최후 통첩식의 만남은 없어. 연결이 끊겼다. 화면이 멈췄다. 화면이 꺼지기 전에 나는 그녀가 시선을 아래가 아니라 안으로 떨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놓았다. 침묵이 어깨를 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해졌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앉았다. 계획대로 나는 따뜻한 난로로 돌아가듯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서류, 지원서, 편지, 장학금. 오늘 각자 할 일 목록이 있어.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하준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신문방송학과 자기소개서를 썼다. 서준이는 연세대 의대 요구사항을 훑어보며 마감일을 적고 예방접종 기록을 철했다. 도준이는 올림피아드 상장과 수료증을 서류철에 정리하며 가끔 마감일에 대해 중얼거렸다.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냉동실에서 주말에 빚어둔 만두를 꺼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월계수잎과 후추를 넣고 서두르지 않고 정성껏 요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날은 길게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었다. 보내기, 인쇄하기, 서명하기 사이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육은 어떤지, 교원회의는 누가 있는지, 내일 시험은 누가 보는지, 전화기가 몇 번 뉴스 알림으로 번쩍였다. 나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뒤집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어떤 순간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어제 카페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달라지셨어요. 나는 정중한 안개 속으로 숨지 않았다. 전쟁 없이 떠나거나 서류로 전쟁을 치르거나 선택권을 줬어.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탐정을 고용했지. 왜 돌아왔는지 알아야 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 비쌌어요? 도준이가 물었다. 마지막 남은 100만 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최고의 지출이었지. 그는 회계사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는 만두 그릇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달라져서 오신 걸 저희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오후 중반쯤 되자 우리 식탁 위에는 사본 증명서, 추천서, 인쇄된 지원서 더미가 쌓였다. 나는 책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보내는 짧은 진술서였다. 변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을 위해 지난 몇 년간의 후견 비용 목록을 첨부했다.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봉투에 넣고 손바닥으로 눌렀다. 종이가 발밑에 눈처럼 바삭 소리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그저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이 우리를 불렀다. 먼저 인터폰이 짧게 울렸고 그 후 문에서 사무적이고 이중적인 초인종 소리가 났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준이가 이미 일어섰지만 나는 손바닥으로 그를 막았다. 내가 갈게.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수화기에서는 건조하고 공식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아동보호기관입니다. 미성년자 거주 환경 점검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봉투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고 아이들 서류 옆 식탁에 놓아두고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다. 문 앞에는 이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여성과 태블릿을 든 남성이었다. 여성이 눈을 들었다. 김순자 씨. 따님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주거 환경을 둘러보고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내 등 너머를 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준이가 방에서 대답하며 복도로 나왔다. 그의 뒤를 이어 서준이와 도준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마치 그렇게 정돈된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의정부에서 온 낯선 번호, 법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우리 식탁에 서류를 펼치는 동안 주머니 속 전화기는 계속 진동했다. 나는 전화를 귀에 대고 받았다. 박 판사님 비서실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김순자 씨,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비공개 심리가 잡혔습니다. 청소년들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도 참석합니다. 실제 후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가겠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서류 가방을 든 여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마침 잘 됐군요. 그녀는 감정 없이 응답했다. 저희는 현장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녀와 동료는 자신들을 소개하고 태블릿과 보고서를 꺼냈다. 거칠지는 않지만 미소 없이 순서대로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디서 자는지, 누가 요리하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학업과 병원 진료는 어떤지, 누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불장, 구급상자, 겨울 외투, 시험지, 예방접종 기록처를 보여주었다. 냉장고도 들여다보았다. 위 칸에는 국과 조림이 담긴 용기들이 있었고
아래 칸에는 채소가 있었다. 우유 유통기한도 확인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우리 집에서 상하는 건 거의 없지. 베란다 있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네. 나는 그들을 안내하고 잠금 장치와 방충망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생긴 습관 때문에 나 없이는 베란다에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한때 3개의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3개의 깔끔하게 정돈된 싱글 침대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면담입니다. 어른 없이 한 명씩. 상관없습니다. 하준이가 말했다. 누구부터 할까요? 그가 그녀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문은 닫지 않았지만 조용히 이야기했다. 나는 단편적인 단어들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는다. 학업, 편지는 네, 만남은 나중에 원하면. 그 다음은 서준이.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솔직했다. 여기가 집이에요. 편안해요. 압박은 없어요. 어떻게 소통할지는 우리가 직접 결정할 거예요. 도준이는 더 짧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카이스트 목표, 수능 준비, 안정이 필요해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은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함정이 없는 질문을 했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내 전화기 화면이 깜박였다. 박 수사관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김미연 씨의 후견인 이관 동의서 서면 접수. 스캔본 송부. 원본은 법원으로 택배 발송. 나는 낡은 프린터로 스캔본을 인쇄했다. 종이는 따뜻했고 토너 냄새가 났다. 직원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보고서에 첨부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원본은 판사님께 갈 거라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첨부하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파일에 넣었다. 절차가 빨라지겠군요. 그들은 화장실을 둘러보고 전선이 헐겁지 않은지 노출된 콘센트는 없는지 확인했다. 웃기긴 했지만 17살이라도 규칙은 규칙이었다. 그 다음 여자는 담임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두 담임 선생님 모두 짧은 소견을 주었다. 책임감 있고 문제없음, 학업 동기 높음, 하준이는 리더십, 서준이는 공감 능력, 도준이는 분석력.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기록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보고서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심리에는 보여주셨던 서류들의 원본을 가져오세요.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차는 정말 괜찮으세요? 다음에요. 그녀가 이제야 인간적인 미소를 지었다. 힘내세요. 문이 닫혔다. 집안이 진정으로 조용해졌다. 우리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아직 어딘가 지붕이 삐걱거리지 않는지 귀 기울이는 것처럼. 자, 하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목록대로? 목록대로. 내가 확인했다. 우리는 흩어졌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교정했다. 도준이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했다. 서준이는 진료기록철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꺼냈다. 나는 책장을 열어 변호사의 끈질긴 요구에 대비해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딸의 변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짧은 진술서와 함께 동정이 아니라 명확성을 위한 후견 비용 목록이 있었다.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다른 봉투에 넣었다. 전화했던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준비했다. 점심 먹고 우체국에 다녀올게요. 하준이가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차피 인쇄소에서 출력물도 찾아와야 해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택배로 보내고 너는 집에 있어. 그는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참았다. 그의 어른스러움은 키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고 있었다. 날은 길게 이어졌지만 끈적한 긴장감은 없었다. 우리는 냇물을 건너는 돌멩이처럼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과제들을 해나갔다.
나는 아이들이 항상 잘 먹는 간단한 닭곰탕을 끓였다. 손을 달래기 위해 빵 반죽을 했다. 전화기가 몇 번 뉴스 알림으로 번쩍였다. 나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뒤집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았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모습에 안심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문 밖에 서 있을지 스스로 선택한다. 저녁 무렵 박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 씨, 따님이 후견인 동의 및 권리 포기 서명한 것 확인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관련 심리가 있으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녀가 재판 전에 선생님과 짧게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배경으로 그녀의 목소리, 복도의 웅성거림,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말했다. 편지는 가능하다고 전해주세요. 만남은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마치 이 우편배달부 역할이 자신도 지긋지긋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몬트레에 기대어 부엌을 보았다. 도준이가 서준이와 스캔본을 개별 파일로 첨부할지 하나의 PDF로 할지 다투고 있었다. 하준이는 자기속에서 초고를 녹음기에 녹음하며 멈추고 고쳤었다. 그의 말들은 명확한 문장으로 다듬어졌다. 그리고 문득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치 발밑의 바닥이 더 단단해진 듯한 지지력이었다. 할머니, 도준이가 불렀다. 편지 제목 확인해 주세요. 애소견서. 맞아요? 맞아. 내가 다가가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며 쉼표 하나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저녁 8시가 되자 식탁 위에는 원본과 사본, 진술서와 소견서, 우리 여권, 주민등록증, 모든 것이 목록대로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심지어 목록도 눈에 잘 띄도록 큰 글씨로 써두었다. 나는 모든 것을 투명 파일에 넣고 그 위에 변호사에게 보낼 거절 봉투를 올렸다. 하준이가 노트북을 닫았다. 서준이가 주전자를 껐다. 도준이가 창문을 닫았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했지만 덕분에 집은 고르게 숨을 쉬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동보호기관 때와는 달랐다. 짧게 2번. 마치 숟가락으로 컵을 치는 것처럼. 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더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오는 모든 전화가 불행을 예고했던 것처럼 다가가서 물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남성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순자님, 앞으로 온 겁니다. 긴급, 서명 필요, 법원에서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열쇠를 돌렸다. 문 앞에는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관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서명하고 문을 닫고 봉투 덮개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종이는 차가웠고 약간 거칠었다. 열었다. 안에는 아침 재판 소환장이 들어있었다. 말한 그대로였다. 그리고 별도의 안내문 없이 따로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짧은 문구, 도장, 서명. 김미연 씨의 권리 포기 신청서 접수 및 미성년 자녀와의 재판 전면회 제공에 대한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각 당사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기관 심리상담사 동석하에 면회 주선이 가능합니다. 22시까지 회신 바랍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40분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재촉하지 않고 내 결정을 기다리며 옆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주머니에서 다시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떴다.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든 만날 거야. 나는 내 새아이를 올려다보고 지금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봉투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옆 식탁 위에 놓았고 우리 셋은 말없이 그 종이를 다시 읽었다. 22시까지 입장 회신 바람. 아동보호기관 심리상담사 동석하에 어머니와의 면회 주선 가능.
시계는 2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비됐니?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물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너희의 선택이야. 하준이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마치 길 위에 모래를 불어내듯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편지는 네, 만남은 일러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후에 하는 게 좋겠어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괜찮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화나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어요. 도준이가 안경을 고쳐 쓰고 어른스럽게 똑바로 쳐다보았다.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신 교환은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라고 써주세요. 나는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고 꾸밈없이 간결하게 법원에 답장을 썼다. 미성년자 측은 재판 전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후견인을 통한 서신 교환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압박 행위는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자동 회신 메일이 왔다. 마치 팽팽한 고무풍선에 공기를 뺀 것 같았다. 전화기가 다시 떨렸다.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든 만날 거야. 나는 답장 없이 삭제했다. 밤은 불안하다기보다 차분하게 지나갔다. 우리는 목록대로 서류처를 정리하고 여권,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를 넣고 미연이의 동의서를 인쇄하고 소환장을 3번 확인했다. 잠들기 전 각자의 습관이 있었다. 하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피아노 덮개처럼 닫았다. 서준이는 농구 후 습관처럼 손가락에 탄력 붕대를 감았다. 도준이는 모든 기기를 충전하고 아침에 찾지 않도록 전선들을 정리했다. 나는 의자에 코트와 목도리를 걸고 장갑을 준비하고 가방에 작은 구급상자를 넣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다. 아침의 도시는 바삭하고 하얗다. 눈이 얇고 맑게 쌓였다. 우리는 법원 건물에 일찍 도착했다. 경비원이 소환장을 보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시키고 옛날 학교처럼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 비공개층 복도에서는 종이 냄새와 도서관처럼 건조한 냄새가 났다. 어제 우리 집을 점검했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우리를 향해 일어나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보고서는 어제 저녁에 판사님께 전달됐습니다. 힘내세요. 서기가 우리를 법정으로 안내했다. 작고 방청객 없이 판사석과 당사자석, 벽 쪽 의자만 있었다. 나는 아이들 옆에 앉아 팔꿈치로 그들이 곁에 있음을 느꼈다. 박 판사가 들어왔다. 엄격하지만 차가운 과시 없이 우리에게 아동보호기관에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뒤로 교도관 2명과 그 사이에 미연이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묻고 시선은 불안했지만 순간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머물렀다. 나는 서준이의 가슴에서 공기가 떨리는 소리를 듣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여기 있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가 서류처를 보며 말했다. 새로운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의 거주지 및 어머니와의 교류 방식에 관한 문제를 심리합니다. 당사자들 참석했고 아동보호기관도 참석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호기관 대표가 담담하고 힘주지 않고 보고했다. 거주 환경 양호, 청소년들 동기부여됨, 학교 측 긍정적 소견, 폭력, 학대 정황 없음, 청소년들의 희망사항은 할머니와의 거주, 어머니와의 교류는 압박 없이 준비될 때 하기를 원함. 판사가 스캔본 첨부를 요청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 측, 그가 미연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기하의 요청은 변호사가 일어나 손을 모았다. 제 의뢰인이 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거주지를 할머니 댁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오늘 형사사건 심리가 끝나기 전에 심리상담사 동석하에 단기 면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어떤 지연도 그는 잠시 멈췄다. 관계 회복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청소년들의 의견은 하준이가 서두르지 않고 할 말이 있는 어른처럼 일어섰다. 저희는 서신 교환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지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간과 안정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서준이가 말했다. 편지는 네. 만남은 나중에. 저희가 준비되면요. 조건 없이요. 도준이가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간결하게 압박 행위를 제지해 주시고 만남에 대한 결정권이 저희에게 있음을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내용을 기록하고 조용히 앉으라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김순자 씨, 저는 아이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최후통첩 없이 후견인을 통해 교류 방식을 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변덕스럽지 않고 인간적으로 떨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건드렸다. 하지마. 하지만 판사는 아동보호기관, 심리상담사, 우리를 보았다. 비공개 형식이고 아동보호기관의 허락하에 그가 한 단어 무게를 두며 말했다. 1분을 주겠습니다. 질문 없이, 부탁 없이, 압박 없이 어떤 위반이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나는 하준이의 턱이 긴장되고 서준이가 눈을 내리고 도준이가 손가락을 깍지 끼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더 똑바로 앉았다. 미연이가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창백한 얼굴, 익숙한 가면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침묵했다. 순간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서기의 펜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는 오늘 단기 면회를 요청하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아동보호기관 대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청소년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 트라우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신 교환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모서리 없이 공문서처럼 설명했다. 판사는 끼어들지 않고 듣고 메모했다. 그때 갑자기 서기가 고개를 들었다. 재판장님, 그녀가 갓 인쇄된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눈으로 훑고 순간 미간을 찌푸리고 시선을 들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신청서에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교류권과 아이들의 정서적 상태를 근거로 법원 내 즉각적인 면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페이지를 넘겼다. 첨부된 서신 교환 내용과 언론 자료 인쇄물이 있습니다. 나는 차가운 칼이 등을 긋는 것을 느꼈다. 여기가 압박하려는 시도였구나. 밖이 아니라 안에서. 판사가 서류철을 닫았다. 우리를 차례로 보고 아동보호기관, 교도관,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리고 앉아있는 미연이를 보았. 법원은 평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어섰다. 그 순간 법정문이 판사 뒤로 닫혔고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냈다. 벽시계 바늘이 떨렸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심장 박동을 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몇 분 후에 열릴 다음 문에 따라 우리 삶이 어떤 목소리로 울릴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빨리 돌아왔지만 나는 우리가 1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박 판사는 자리에 앉아 먼저 아동보호기관을, 그다음 아이들을, 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연이를 보았다. 법원은 판결한다. 그가 연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미성년자 김아준, 김서준, 김도준의 거주지를 할머니 김순자 씨 댁으로 지정한다. 후견권은 법적으로 확정한다.
어머니와의 교류 방식은 후견인을 통해 서면으로 하며 추후 청소년들의 의사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심리상담사 동석하에 만날 수 있다. 압박, 갑작스러운 방문, 제3자 이용 시도는 금지한다. 변호인 측의 즉각적인 면회 요청은 기각한다. 그는 우리가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곳으로 시선을 들었다.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가 덧붙이고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동보호기관이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확인했다. 서기가 사본 수령 절차를 낭독했다. 미연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뉘우침과 깨지기 쉬운 관계의 끈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판사가 막았다. 결정은 선고되었습니다. 교도관이 조용히 움직였고 나는 그 아침 처음으로 가면 이 전혀 없는 내 딸의 모습을 보았다.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갑자기 숨을 곳이 없어진 지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들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고 작별 인사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몸짓으로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감정이 아니라 결정 속에 있었다. 밖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법원 계단의 눈은 너무 바삭해서 이 맑음을 깨뜨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걷고 싶었다. 우리는 정류장까지 말없이 걸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난 긴 수술 후처럼. 버스에 타고 나서야 하준이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창문에 기댔다. 이제야 모든 게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 집에서 우리는 서류를 투명 파일에 정리했다.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항상 우리를 구해주었던 그 간단한 닭곰탕을 끓였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의 소리를 들었다. 불안이 아니라 일상의 소리. 알았지? 서신 교환은 나를 통해서 드라마 없이 학업은 계획대로. 형사 재판에는 우리는 관련 없어. 그 후 매일 아침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다. 삶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마감일 목록, 수능 모의고사, 부엌에서 연세대 의대는 생물학, 카이스트는 정보과학, 서울대 신방과는 왜 이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두어 주에 한 번씩 미연이에게서 요구도 눈물도 없이 단정한 짧은 편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전해주었. 때때로 아이들은 두어 줄 답장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심리 2주 후 미연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이 결정되었다. 변호사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모호하게 말했다. 박 수사관은 본질적인 것만 잘라 말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내 삶의 선과 내 가족을 지켰다. 봄은 프린터 소리, 서류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몇 부를 복사해야 10군데에 다 붙을까 하는 농담 속에서 지나갔다. 우리는 원서를 내고 입학 설명회에 다녔다. 나는 새 남자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다투다가도 내가 무거운 상자를 옮겨야 하면 함께 일어나 옮겨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5월에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 서준이는 연세대 의대, 도준이는 카이스트, 하준이는 서울대 신방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축하했다. 만두, 샐러드, 각진 유리컵에 담긴 차, 그리고 샴페인은 없었다. 우리의 기쁨은 거품을 내지 않는다. 우리 곁에 따뜻하게 앉는다. 여름의 미연이의 재판은 리듬을 찾았다. 심리, 연기, 감정, 신문, 변호사, 휴정, 가을에 판결이 나왔다. 쇼도 외침도 없었다. 조용한 법정, 건조한 문구. 유죄, 형량은 크지 않았다. 뉴스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적고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았다. 수사 협조와 태도를 고려하면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날씨처럼 보았다. 비가 오지만 제때 지붕을 고쳤기 때문에 내 집은 새지 않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빵과 사과를 샀고 습관처럼 곡물 할인 품목을 확인했다. 삶은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것들이 집을 지탱한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차례로 각자를 배웅했다. 같은 정류장,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목도리를 고쳐주는 같은 습관. 단지 이제는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안아주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다. 아이들은 일요일마다 전화했고 그 외에도 연락했다. 평일에 짧은 메시지들, 도착, 실험 끝, 룸메이트 괜찮음, 창밖, 풍경 사진 보낼게요. 나는 셋이 함께 숟가락 소리를 내지 않고 서둘러 아침을 먹은 후처럼 의자가 삐뚤지 않고 똑바로 놓여 있고 내 발소리가 이전보다 더 크게 들리는 고요함에 익숙해졌다. 이것은 공허가 아니라 공기였다. 때로는 휘파람 소리를 내지만 대체로 숨쉬기 편하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예정이 없이 전화해서 말했다. 모두 켜. 우리 셋 다 있어.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 있었지만 화면 속에서는 나란히 있었다. 겨울에는 언제나처럼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 그리고 성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내 성을 따고 아버지 성을 이중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가족은 피뿐만 아니라 누가 당신을 지켜줬는지에 관한 거니까요. 하준이가 말했다. 여권에도 그게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침묵했다. 이런 순간에 말은 쉽게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이해했다. 12월에 우리는 구청에서 만났다. 3명의 성인 남성, 나, 창구에 익숙한 아주머니, 몇 번의 서명, 영수증, 밖으로 나왔다. 어두웠고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직 어린 시절에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깜박였다. 우리는 걸어서 빵집에 들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었고 아이들은 내게 오렌지를 사주었다. 연설은 없었다. 단지 익숙한 교환뿐이었다. 장갑 껴, 모자 잊지 마, 가방에 엽서 있어, 잃어버리지 마. 겨울 학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을 했다. 전화해서 말했다. 주말에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셋이 함께 와서 나를 택시에 태워 조용한 거리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집은 새 것은 아니었지만 튼튼했고 사과나무들이 깨끗한 페이지처럼 헐벗은 채 서 있는 정원이 있었다. 열쇠를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명의로 할 거예요. 도준이가 간단하게 말했다. 학비, 생활비, 다른 건 다 해결됐어요. 집은 별개예요. 반대는 안 받아요. 서준이가 의사처럼 시험하듯 쳐다보며 덧붙였다.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하준이가 말했다. 가족의 물류 관리죠. 우리에게는 돌아올 집이 필요해요.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 순간 15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던 이유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선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들을 둘러보고 타일은 새 것이 아니지만 온전한 욕실을 넓은 창턱이 있어 바로 모종을 키울 곳이라고 생각한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정원에서 아이들은 셋이 동시에 구스베리 뿌리를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다가 똑같이 일어섰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떤 지시도 없이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한 묶음처럼 행동했다. 새해 전에 메시지가 왔다. 부탁이에요.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 애들도 제 아이들이에요. 단, 내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옛 계정 중 하나로 온 메시지였다. 나는 하준이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분노 없이 조간신문을 읽듯 차분하게 읽고 물었다. 할머니는 뭘 원하세요? 나는 서준이가 만두를 빚으며 도준이와 만두피 두께를 놓고 다투는 부엌을, 이사 날짜까지 날짜가 지워진 달력을, 등기소에 낼 서류가 든 가방을 보았다. 아무것도 내가 말하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우리는 모든 게 결정됐어. 편지를 쓰게 해. 이제 아이들에게는 침묵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봄에 우리는 이사했다. 집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듯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였다. 나는 파와 파슬리를 심고 토마토 모종을 샀다. 아이들은 다락방에 선반을 설치하고
서울과 대전에서 기숙사에 둘 수 없는 책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처럼 바닥에서 샌드위치로 피크닉을 벌였다. 단지 이제는 4명이었다. 성인이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 때때로 일요일에 나는 부엌에 서서 미연이에 대해 생각한다.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생각한다. 그녀는 드물게 힘주지 않고 단정하게 편지를 쓴다. 우리도 가끔 단정하게 답장한다. 그녀의 벌은 형기가 아니다. 그녀의 벌은 놓쳐버린 삶이다. 우리 부엌에서 떠들고 수화기 너머로 웃고 현관에서 열쇠 소리를 내고 파이와 남자아이들 머리 샴푸 냄새가 나는 그 삶. 이 삶은 그녀 없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거창한 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깨끗한 접시처럼 단순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다. 박수도 관객도 때로는 증인도 없이 매일매일 하는. 그리고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쉬운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우는 새아이와 그 다음에는 키 큰 새청년과 그 다음에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나 자신과 함께 남기를 선택했고 이제는 다시 발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함께한다. 아이들은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팡파르도 불꽃놀이도 없이 단지 제 문이라서 쉽게 돌아가는 열쇠처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